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재벌과의 갑질 논란 정말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정일선 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정일선 현대 B&G 스틸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그러니까 기사들에게 초과 근무를 시켰다는 그 혐의로 네. 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이 그 혐의로 입건을 하고 기소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정일선 사장이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한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초과 근무와 함께 논란이 되는 게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왜 이렇게 기사들이 자주 바뀌었는지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들 감정됐는지 좀 전해주시죠. 알려진 대로 A4 용지 140장의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모닝콜이나 초인종을 누르는 시기 방법까지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를 좀 살펴보면 모닝콜은 전화를 받으실 때까지 악착하게 해야 된다. 가자라는 문자가 오면 번개같이 뛰어 올라가야 된다. 사모님이 기상 직후에는 대면을 피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행동 수치까지 정해져서 이걸 따르지 않으면 폭언이나 폭설 이렇게 했던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황당한 갑질 매뉴얼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처벌 조항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이제 적용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네. 이 지금 갑질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뉴얼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매뉴얼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초과 근무나 아니면 폭행 관련해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61명 중에 한 명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회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더라고요. 네, 강남지청도 이 부분을 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진술하기를 좀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만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당사자들의 경우는 이미 퇴사한 상태고 소위 말하는 로열 패밀리들의 운전 기사들의 풀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용 부분들 때문에도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적인 고용 부분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라든지 로열 패밀리를 해봤던 기사들에게 또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사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새롭게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그런 분을 모셔본 사람들 위주로 해야지 더 어떻게 보면 일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풀이 좁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을 고용주를 상대로 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증언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추후에 있어서 본인의 고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거를 염려한 걸로 보입니다. 기사들 입장에선 참 이래저래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정 사장 현대가 3세로 유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재용 회장은 그 직원들을 굉장히 아꼈다고 하는데 이런 리더십은 내리물림 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킨십이 되게 뛰어나셨죠.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 이 사실을 살아계셨다면 꾸중하고 되게 화내셨을 사람 같은데요. 정일선 사장은 알려진 대로 그 정주영 창업주의 넷째 아들인 정몽우 현대 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이 정대선 씨의 친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정우성 부회장과는 사촌 형제 지간인데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현대그룹 전체가 조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벌과의 갑질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계속 숱하게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같은 재벌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좀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창업주하고는 달리 이렇게 부유하게 자라와서 생활해온 그 2세, 3세들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이 좀 부족한 면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재벌도 공인이라는 이런 사회적 시각,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처벌이 자꾸 솜방망이다 보니까 그런 처벌에 있어서 학습 효과가 생겨서 좀 이렇게 놀라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이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배를 또 죽음으로 내몬 상사의 갑질도 있었습니다. 김홍영 검사의 상관이죠.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 결국에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에 지시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같은 폭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
검찰까지도 해당 그 지검장까지도 경고 조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해임 조치, 해당 그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해임이 사실 뭐 폭행이나 폭언 비위로 이렇게 해임하는 게 사실 첫사례기도 하고 최고수의 징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걸 보면 사실 진퇴양난에 어떻게 보면 검찰의 상황이 한몫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확인을 해보면 김 부장검사가 감찰 결과 드러난 게 서울 남부지검에서 10건, 법무부에서 7건, 거의 한 17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김 부장검사가 해임 징계가 확정이 되면 3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 검찰이 이 김 부장검사 사건 말고도 만신창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되게 문제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홍만표 검사장 문제에다가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사건까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국민 시각이 되게 싸늘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덮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지만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사건이 터진 게 그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이게 문제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뭐 자정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이걸 과연 뿌리 뽑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찰본부, 이 사건을 맡았던 감찰본부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제 부장검사가 검사로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그 입장 때문에 해임을 했다. 네. 그리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검찰의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만큼 정말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네,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 해임이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는 하는데요. 지금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뭐 형사 고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감찰본부에서는 김 부장검사의 감찰 이후에 별도의 형사 고소 고발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부모님, 그 유족의 김 검사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들의 명예훼손이 이 같은 해임으로만은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형사 조치를 할 가능성도 이게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형사별 고소가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모욕죄라든지 폭행이 일어난 부분에 대한 폭행죄 부분이 고소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동기애들이 도움을 줘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젊고 유능한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원인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검찰 내부의 절실한 그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